1970년대 초에는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충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라는 굉장히 큰 충격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일본 경제는 득이 된 것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연비가 좋은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자동차가 정말 연비가 좋다, 기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우리 자동차를 사면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1971년에는 고정 환율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달러당 360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973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300엔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니죠. 1달러당 360엔일 때는 좀 더 쌌는데 이제 1달러당 290엔 이렇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비싸지니까 일본의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하는 가전들이 워낙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다는 인식을 얻게 되어서 여전히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일본 기업도 오일 쇼크로 타격을 처음엔 입었지만 이 타격을 잘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였습니다. 1980년에는 자동차 생산이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동차라는 것이 처음엔 독일에서 발명이 됐지만은 나중에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라든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1980년 이때도 패전 1945년 이후에 35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 세대. 겨우 한 세대가 지났는데 1980년에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1979년에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이라는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 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부제가 재밌는데, 이 책의 부제가 Lessons for America.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의도는 일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 일본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온 것이 1950년인데 불과 30년도 채 안 돼서 미국 저명 대학의 교수가 자, 이제는 미국이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 할 정도로 일본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일본 경제가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역 흑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자동차 회사,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하는 일본의 가전 회사들, 전자 회사들, 전 세계적인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경제가 질주하고 있을 때, 일본 경제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얻고 있을 때,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얻은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독에 대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점점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의 통화는 점점 강해지고, 적자를 보는 나라의 통화는 점점 약해지고, 통화가 강해지면은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비싸지는 것이고요. 또 통화가 약해지면은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싸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비싼 물건은 이제 조금 덜 팔리고 싼 물건이 좀 더 많이 팔릴 테니까 점점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국제 무역의 이론인데, 1980년대 중반에 1983년, 4년, 5년에는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견디기가 어렵다,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통화가 너무 강하다, 일본 통화나 그 도이치 마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싸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미국 국내 경제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국내에서는 또 정치적인 압력이 되는 것이죠. 정치가들에게 미국인들이 뭘 좀 어떻게 해라. 왜 우리는 이렇게 실업이 높고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일본 가전이 많이 팔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우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가?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이 미국의 문제를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합의가 1985년 9월 있었습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5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달러의 절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 엔화는 너무 싸다. 또 독일의 서독의 마르크화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그 통화들 달러 이외의 선진국 통화는 좀 더 비싸게 만들고 달러는 좀 더 싸게 만들자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외환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달러가 4%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러는 이제 절하되기 시작합니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그 달이죠. 그 달에는 평균이 237엔이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86년 8월에는 154엔까지도 절상이 됩니다. 35% 절상이 된 것인데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엔화가 120엔, 130엔에서 150엔 정도 가도 엄청난 폭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237엔에서 154엔까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1970년대 초에는 환율은 절상,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비싸졌는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했죠.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을 만드니까 일본에 유리했고, 그런데 환율이 절상된 거, 엔화가 비싸진 것은 일본에 불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걸 잘 넘어갔어요. 일본 경제, 일본 기업이. 그래서 여전히 수출이 호조였고요. 1970년대 초반에는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갔는데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엔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비싸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기업들이 어려웠어요. 이게 금방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그 원화가 30 몇 % 지금 절상이 된다 하면은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1985년 일본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닛산 자동차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전자 회사인 소니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좀 어렵게 된 것이죠. 여전히 기술력은 좋고 하지만은 물건들이 비싸졌어요. 그럼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수출 강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이 1985년에는 5.2%였는데 86년에는 3.3%로 내려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3.3%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정도니까 1980년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던 일본 경제에서는 3.3%가 굉장히 내려간 거예요.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뭔가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좀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물건을 또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또 금융시장도 개방을 해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금융을 개방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도 우리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위축됐다 하면은 어떤 정책이 나오나요? 당연히 정부가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역시 금리 인하죠. 최근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985년, 86년에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 기업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일본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면 당연히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85년 12월에는 정책금리가 8.2%나 됐어요.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높던 그 시절의 얘기니까 정책금리가 8.2%였는데 1년 뒤 1986년에 12월 4.3%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1987년 5월에 가면은 정책금리가 3.3%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8.2%에서 3.3%까지 거의 5%포인트가 1년 반 만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자 비용 그 부담을 줄이겠다,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국내 경기에 자극을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일본에서 재정 지출도 또 늘렸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일본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산 기반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죠. 환율로 인한 위험, 소위 말하는 환 리스크죠. 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또 해외에서의 생산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기업도 이제 실적이 좋고 일본 경제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가 비싸졌지만 일본 경제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금리도 낮았지만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은행들이 대출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서류를 조작을 해서까지라도 그 대출을 해주려고 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일본의 주가 지수와 지가, 땅값이죠. 지가 지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1980년을 100으로 두면은 지가를 보세요. 일본 6대 도시의 상업지 지가인데 1980년에 비해서 1990년에는 6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6배가 된 것이죠. 이게 일본의 6대 도시의 상업지의 지가입니다. 이거를 도쿄의 상업지만으로 한정을 한다면은 6배보다 더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도쿄에서 긴자 같은 소위 말하는 뭐 금싸라기 땅 여기만을 본다면은 6배보다 또 뭐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지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니케이 지수 그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부터 84년, 5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뭐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간 것이 한 86년, 뭐 7년 그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던,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던 그때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기업도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매달리는 그 경영자는 뭐 바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영업 외이익, 그러니까 땅을 사고 또 주식 투자를 하고 해외 가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해외 주식을 사고 심지어는 뭐 그림도 샀죠. 고흐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명화에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영업 수익이 더 많으니까 영업 외 수익을 잘 내는 경영자가 더 우수한 경영자가 되는 이런 뭐 굉장히 병적인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